공화당의 가장 예쁘고 젊은 대변인 박근희 대변인 모시고 유튜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처음 찍어봐서 너무 어색하긴 한데 예쁘게 봐주세요. 대변인은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항상 그 무대에 올라가서 연설도 힘있게 잘하시고 또 일단은 우리 당원들이 좋아하시는 게 너무 예쁘시니까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도 많은 것 같고 일단 우리 당에 활력을 많이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라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예쁘신 분이, 이렇게 젊으신 분이 도대체 어떤 계기로 저 사람이 태극기 들고 나왔을까?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당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당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제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님 그 당시에 그 후보였었을 때 제가 자유한국당 그 대책위원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서 조금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다들 박근혜 대통령님이 되기를 원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는 그냥 지금의 어떤 마음보다는 그냥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은 좀 다른 당보다는 많이 틀리잖아요. 저는 뭐 다른 당 생활 안 해봐서 모르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당원분들은 그 다른 당 사람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분위기인데 우리 당의 당원들은 항상 본인들이 물론 우리가 민초 정당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세운 정당이다 보니까 다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본인들이 반은 자기가 당 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반은 당 대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데 이 강한 태극기 당이 들어서 본인이 좀 달라진 점도 있어요. 제가 달라진 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더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진실했다는 것을 제가 정말 알지 못했던 거잖아요. 내가 나라가 있던 게 당연한 것처럼 이 자유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엄마 아버지 밑에서. 그런데 이 우리 공화당 태극기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나라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진짜 귀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살면서 처음 알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가족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 두 가지를 제가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서 이제 우리 공화당에 들어와서 태극기를 들고 나서 본인의 인생이 뭐가 달라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뭔가를 나눠주고 뭔가를 소통하고 뭔가를 공감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더 소통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졌고 그것이 자유라는 것, 그 자유 안에 나라가 있다는 것,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태극기를 드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귀해지게 된 게 저는 인생이 가장 바뀐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집회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구체된다고 늘 외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평소에 어떤 사적인 인연도 있었어요? 사적인 인연은 없었고요. 제가 이제 18대 아까 말씀드린 그때가 새누리당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 총괄본부의 그 문화예술 부분에 제가 대책위원인데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께서 항상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제가 지금처럼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주권 행사를 박근혜 대통령께 했으니 이제 그 후에 대통령님이 되고 나서 국정 운영이라든지 이제 이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거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우리 공화당에 들어오셨으니까 앞으로 역할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도 뭐 대변인 역할을 잘 하고 계시지만 대변인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연단에도 올라가셔갖고 연설도 하시고 하시는데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할 때 젊은 세대로서 느끼는 점은 어떤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연단에 올라갈 때마다 제가 뭔가를 이렇게 널리 공유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게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인데 제가 연단에 올라갈 때마다 제가 더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그 진지함과 태극기를 들고 계시는 그 모습들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이 한국에 대한 어떤 어려움과 한국에 대한 전쟁을 경험하셨던 그 분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그 눈빛,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처음에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보니까 이 감정이 막 이렇게 지금도 제가 막 작살이 되는데 그분들이 무너진 헌법을 얘기하시거나 사법정의를 바로잡겠다. 그렇게 태극기를 들으시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울부짖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사로서라기보다는 그분들과 소통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국동행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쓰기는 하는데 그분들을 진짜 보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이분들 앞에서 젊은 한 사람으로서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제일 먼저 갖게 되고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제가 입에 담고 싶진 않지만 뭐 꼰대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비판하는 2030이 많다는 게 사실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저희가 알고는 있으나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어르신들이 조금은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젊은 세대들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우리 공화당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10분의 1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는 우리 공화당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영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연사를 하는 것은 뭔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이 어르신들이 헌법 정신을 사랑하는 것, 사법 정의를 바로잡고 하는 그 마음이 젊은 세대들에게 그냥 그 가랑비 옷 젖듯이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이라는 것이 사실 뭐 크게 우리 어떤 사회 시민단체하고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좀 식상하게 생각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당은 다른 당하고 뭔가 좀 다르게 지금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당이 너무 이제 나이가 많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뭐 꼰대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뭐 틀딱이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지만 이게 우리 당 안에서는 그런 말 안 하지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당은 앞으로 이게 젊은 세대가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우리 당을 끌어갔으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런 대안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처음에 작년에 이제 우리 공화당의 대한애국당 시절에 관심을 가질 때부터 제일 먼저 그게 제가 사실은 마음에 어떤 무게, 어깨의 무게라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오면 너무 반가우신 거예요. 반가우니까 아이고 예뻐 뭔가를 막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 이렇게 나눠주고 싶잖아요. 나눠주고 싶고 왜 막 내가 좋은 걸 알고 있으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태극기 집회에 이렇게 나오게 하는 데까지 사실 2년이 걸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초창기 때부터 이제 나오신 분이었는데 2년 동안은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아빠가 왜 가서 이렇게 힘들게 있지? 그 시간에 나랑 뭐 수목원도 가고 등산도 가면 좋겠는데 왜 토요일마다 가시지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제가 알았잖아요. 그러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근데 그게 어떤 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거. 그래서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애국기
그 애국 그 우리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공화당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오면 그냥 눈 마주치는 거 그냥 와서 고마워요라는 정도 뭔가를 가르치려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이 돼야 된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이 알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그리고 그들이 호기심을 갖게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모여있지가 저의 첫 호기심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젊은이들에게 뭔가 이슈를 주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려주고 반겨주는 게 제일 유연학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엊그제 팟캐스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미있는 1+1 애국동행 가족과 함께 저는 아버지와 함께 나오고 또 이모들과 함께 나오고 이모부들과 함께 나오니까 친구가 되잖아요. 뭔가 목표가 같으니까 얘기할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1+1 애국 운동을 하시면 우리 공화당이 더 멋진 민초 정당으로서 최초의 정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젊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네, 제가 하고. 우리 공화당 분들이 항상 예뻐해 주셔가지고 아마도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이 같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저도 이제 7남매 막내인데 사실 형제들은 1년에 뭐 많이 만나봐야 2번, 3번 정도밖에 안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동지들은 매주 만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형제들보다 훨씬 더 속마음을 많이 털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개체가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 매개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저도 이제 편지 쓸 때 뭐 대통령한테 뭐 소소한 그런 얘기도 많이 쓰고 하는데 진짜 대통령한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우리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물론 그리긴 하지만 그렇게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진짜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런 편지를 쓰면서 대통령하고 그런 소통을 하면서 정말로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런 많은 큰 단단한 애국심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 게 우리는 너무나 큰 재산이고 또 그 집회에 나가면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만의 어떤 그 분위기도 느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많은 힘을 얻었어요. 정말 누구도 듣지 못하고 누구도 깰 수 없는 어떤 그런 힘을 많이 얻었는데 그 가장 안타까운 것은 또 탄핵이잖아요. 맞아요. 대통령 탄핵이잖아요. 맞아요. 그 탄핵 때문에 정말 우리는 울기도 많이 울었고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정말 내가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 가슴 앓이는 지금도 항상 하고 있는 게 그 탄핵에 대한 가슴 앓이인데 이 탄핵의 진실을 국민들한테 우리가 100% 알려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고 뭐 지금도 계속 집회를 하고 투쟁을 하는 50% 이상은 사실 탄핵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탄핵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투쟁을 하고 하는데 이 국민들이 탄핵의 진실을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데 그 대변인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탄핵의 진실을 도대체 얼마쯤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그 탄핵의 진실에 앞서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한 여인을 그렇게 인신감금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진짜 아이고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픈데 그것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정말 공산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렇게 되지 않으셨다면 누가 좌파인지 누가 공산주의자인지 모를 일인데 우리 대통령님이 그렇게 되시면서 우리 모든 국민의 가슴은 무너지죠.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좌파인지 공산주의자인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렇게 되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가 그나마 위로가 되는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뭐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기자님한테 여쭈고 싶어요. 진짜 몇 프로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제가 이제 미리 기자님한테 말씀을 듣고 통계 자료를 조금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통계 자료를 좀 많이 신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현 정권에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조작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박이나 근거 같은 게 약한 거가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뭐 바꿔 말하면 보수 정권 시절에도 여론조사가 오롯이 공평했냐라고 물으면은 뭐 좌파들은 또 우리랑 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기자님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셨을 때.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해서 조금 여론조작이라는 걸 무시하고 가기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디지털 환경에 있는 거잖아요. 이 환경 안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그래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행태도 수치도 그런 어떤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문자, 영상 이런 거를 모든 이 데이터, 대규모 데이터가 빅데이터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사든지 뭘 하든지 이런 걸 보면은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 커피는 예를 들면 아이스라떼를 많이 마시면 그걸 좋아하는 게 수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혀 무시할 수 없다. 내가 어디 있는지까지 SNS를 통하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박건희가 뭐 경기도당에 있더라, 박건희가 광화문에 있더라, 이런 것까지 지금 이 빅데이터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다들 이렇게 수집이 되고 있어서 이거는 조작이다 뭐다를 이제 말하기 전에 좀 분석하고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탄핵의 진실 그리고 중도와 무당층이 22% 정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의 고정 지지층이 41%였잖아요. 41%였다고 한다면 탄핵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 63%. 그렇게 이제 데이터 값이 나오는 거죠. 수치적으로 보고 판단하면 37%밖에 진실을 모른다. 그렇다면 국민 대다수들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7%가 깨우칠 때까지 우리 공화당의 전투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37%가 참 중요한 게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 우리는 군사력이 너무 막강하거든요. 맞아요. 어느 당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고 그 정의당도 우리 공화당을 정말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정의당 그 중앙당 차원에서도 우리 공화당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하면서 거기 사무처장이요. 우리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강화문까지 집회를 어떻게 하는지 따라와 봤대요. 따라와 봤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언론이 전혀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나온지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막상 보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너무 많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왔는데 자기가 가장 놀란 것은 뭔가 하면 서울역에서 집회를 행진을 하면서 광화문까지 가는데 자기가 유심히 봤대요. 어떻게 집회를 하는지를. 근데 보니까 누가 특별히 제재하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순서대로 착착착착 나가면서 나가는데 자기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놀랐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그 투쟁에게는 정의당이 놀랄 정도로. 근데 이 당원들이 강화문까지 가면서 그날 이제 집회가 여러 군데 참 많았대요. 많았는데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할 일만 계속 하면서 강화문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정말 놀래가지고 중앙당에 그 보고를 했다더라니까요. 그 사무처장이.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당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앞으로 집회는 우리 공화당처럼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얘기했대요. 왜?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옆에서 뭐라 하든지 싸움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다 자기 할 일만 하고 강문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문화는 저렇게 바꿔야 된다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 공화당 사람들은 내용이 많이 쌓여있고 이 전투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37%밖에 안 되지만은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일단 100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면 그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라는 것은 어차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지지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SNS상으로 우리가 싸움도 해야 되고 댓글도 달아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지금 유튜브들이 많이 있지만은 유튜브들에 들어가 보면 댓글 열심히 이렇게 보면요
우리 공화당 사람들 알잖아요. 맞아요. 보면 댓글 다는 거 다 보면 그 사람이 공화당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도 우리 공화당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고도 치열하게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 게 참 큰 재산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우리 대변인님 생각하는 또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제가 궁금한 점도 있어요. 제가 우리 공화당에 오면서 네. 느꼈던 거는 정치라는 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행동으로 하는 민초정당의 최초의 우리 공화당이 예. 정말 정치인들에게 뭔가를 깨우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모든 일을 이제 접고 여기에 이제 올인하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왜 우리 공화당이 나한테 매력적이었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좋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누가 나한테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아까 말했던 37%밖에 진실을 모른다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럼 과연 정치가 이 모르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분들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성별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쉬울 것 같은데 어렵다는 반증인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정책 연구인 것 같은데 그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하는 정치. 그래서 정말 제가 아스팔트 위에 나와 보니 최초의 아스팔트의 민초 정당으로서의 결기와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이제 저희가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분명한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우리 공화당의 대변인으로 이제 입문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이 대변인이라는 것은 제가 다른 당도 이렇게 보니까 그 큰 정치인으로 키우기 위한 발판이 대변인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대변인 첫째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직접 그 브리핑이라든가 하실 때 그 문장 작성을 본인이 직접 하시죠? 네, 뭐 본인이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보단에서 해주시는 것도 아, 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대변인이 당의 입이잖아요, 첫째는. 그죠? 그래서 그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대변인으로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본인이 앞으로 큰 소신이라든가 또 앞으로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짧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그 연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헌법 제 84조를 위반하고 인륜적인 행태로 어떤 정권을 이렇게 창탈한 이런 어떤 종북 주사파 정권과 싸워서 이렇게 강제로 창탈당한 정권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제가. 물론 이제 아버지의 교육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헌법과 사법 정의가 바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자 하는 게 제 이제 목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너무 교과서적인 답이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헌법 정신과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싶은 사법 정의가 바로 서야겠다는 게 우리 공화당의 정신이고 태극기의 정신이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 손에 이끌려온 저이지만 제가 그런 어떤 우리 태극기의 애국심 그리고 이런 정권에 대한 이런 부정, 부패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정상으로 돌리고 싶은데 앞장서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제가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그 우리 공화당에는 지금 주변에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청년 당원들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우리 당도 세대 교체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이제 뭐 정치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대로 세대 교체를 해야 되고 우리 당원들도 계속 투쟁을 하고 거리 행진을 하다가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행진하는 것부터도 젊은 사람들로 좀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청원 당원들을 모집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청년 당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어떤 홍보라든가
아니면은 청년당원들이 우리 당에 들어오면 이런 것이 좋습니다라고 한마디를 좀 해주시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걸 한마디 메시지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이제 아까 뭐 질문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공화당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우리 공화당을 선택한 거는 자기 당의 대통령을 배신한 정당보다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부당한 어떤 탄핵 그리고 진실을 앞장서는 우리 공화당이 내걸고 있는 이런 입장이 젊은이들에게 분명히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정의 이 우리나라가 이런 정의의 나라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는 있으나 이게 거짓 선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좌파들의 속임수에 저희가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이 보수파의 진실만 알고 있다면 우리 공화당의 젊은 청년들이 오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 청년들이 오면 너무 반가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 싶고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고 막 해주고 싶은 그런 의욕들이 가끔은 조금 이렇게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내부에서부터 변화를 갖는다면 그게 바로 개혁일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투쟁력은 정말 그 투쟁력 안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태극기 안에는 투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실과 정의와 사랑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겉보기에 투쟁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젊은 청년들이 그런 사랑과 진실을 본다면 올 수 있는데 그 기다려주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우리가 그 홍보를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댓글만 보면 우리 공화당인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장점이지만 단점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이라는 우리 공화당의 투쟁력, 우리 공화당의 진실과 정의,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지만 나쁘게 보면 너무나 강하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욕하고 싶을 때 많거든요.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욕하고 싶은데 그럴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나는 우리 공화당의 문화예술위원장이야. 내가 이런 것쯤은 용서해 줄게. 이런 것쯤은 이해해 줄게. 그런 마음을 제가 태극기 우리 애국동지들을 보고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을 또 애국동지 여러분들이 화가 나시더라도 알고 있는 내가 너그럽게 좋은 말로 좋은 댓글로 다신다면 우리 공화당의 이미지가 바뀌는 것은 진실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바뀐다는 게 어떤 정체성이 바뀐다는 건 아니고요.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정의당이 정말 엄청난 당이었는데 러블리가 된 것처럼. 그렇지만 정의당은 9%대의 지지율을 얻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저희 공화당은 3년이 되었지만 저는 더 큰 확장성과 개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전략팀과 청년 전략팀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더 좋은 소식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근데 우리 당원들, 청년 당원들이 보통 이제 당에 가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 당에 들어가서 과연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도 가지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젊은 분들이 만약 우리 공화당에 들어오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혹시 들어왔을 때 우리 박근혜 대변인한테 연락을 하면 좀 케어를 한다든가 뭐 리드를 한다든가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저희가 전략팀이 있어요. 청년 전략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을 보니까 20, 30대가 국회에 3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청년들이 보기에 아니 공무원 시험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내가 과연 여기에 올인을 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저도 보니까 3명밖에 없는 거예요. 몇백 명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보면 우리 공화당은 더 많이 크게 문이 열려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런 개혁과 도전을 가지고 민주정당으로서 출발한 당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갖고는 있으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좀 더 확장되고 개혁을 이루는 우리 공화당이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그 혜택이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분야, 가능한 분야, 내가 뭔가를 펼칠 수 있는 분야라면 저희 공화당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큰 사변이 터졌잖아, 사실은 보면 그죠? 네. 그러면 이 큰 사변이 터졌을 때는
물론 어렵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오히려 이렇게 사변에 있었을 때는요. 오히려 우리 공화당 같은 이 젊은 정당이 들어오면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통 일반인들이 이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맞아요. 불신을 하고 믿질 않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오히려 정치에 들어올 수 있는 많은 문이 열려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젊은 개혁 보수 정당이 들어가고 정치를 배워보는 것도 저는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그래서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우리 공화당에 많이 들어오면은 이게 큰 기회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네,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네. 많이 지도 그 586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네. 사실 내려놔야 할 텐데 과연 그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 공화당은 586의 기득권에 미련이 없는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젊은 청년들이 좀 더 넓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우리 공화당이다라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